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큐레이터 정명섭 작가입니다. 오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 역사라는 가족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읽게 되는 문제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학교 가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랑 재밌게 잘 놀거든요. 아이들이랑. 왜냐하면 이제 정신 연령이 좀 비슷해서 아이들이랑 놀면 되게 신나고 재밌게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 만나는 만큼 부모님들을 좀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책을 읽는다는 게 지금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오늘도 이제 원래 이 시간에 저 자야 되거든요. 12시까지가 취침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이 시간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사실 몇 시간 못 자고 지금 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밤중에 보통 많이 글을 쓰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지금 책을 읽혀야 되나? 뭐 그다음에 학교 공부도 많고 뭐 해야 될 거 되게 많고 이래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그중에 뭐 굳이 역사를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릴 때가 충격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게 몇 년 동안의 제 삶을 완전히 지배했던 문제였고요. 지금도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집 밖으로 잘 못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변화됐던 거고, 사람들한테 내가 아버지가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집에 있을 때 봤던 게 책이었었어요. 지금은 또 당연히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 전집 들고 파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제 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전집들을 사셔서 이제 꽂아놓고, 이제 제 기억에는 벽 한쪽에 완전히 서가라고 돼 있어서 위인전 몇십 권씩 꽂혀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그 책을 읽었던 게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지름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공식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 마지막이에요. 대학교는 정말로 문턱만 밟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 전까지는 글과 관련된 어떠한 커리큘럼이나 이제 그 과목을 이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뭔가 공부를 한다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일단 써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글쓰기라는 거는 지문이랑 똑같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문은 예를 들어서 이 둘째 손가락을 뭐 그러진 않겠지만 칼 같은 걸로 긁어내서 지문이 있는 껍질을 벗겨내면은 나중에 살이 돋잖아요. 지문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쌍둥이도 사실 지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가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본인이랑 비슷한 사람 발견하시죠? 저도 저랑 비슷한 뭐 이병헌 씨라든지 보고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사람은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지문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범죄 현장에서 지문 채취에 그렇게 열을 올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글쓰기는 지문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로 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뭐 저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쓰게 되면은 글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얘를 지금쯤 죽여야 될지, 다음 장에 죽여야 될지, 그다음 얘를 지금 때렸는데 피를 내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기절시킬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밀당이 여기서 시작될지, 요 다음 페이지 시작될지, 주인공 캐릭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주인공 이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제목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경험이 가능한데 사실 글쓰기 자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쓰기랑 책 읽기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어릴 때 다 여러분 우리들만의 언어를 다 썼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 가면은 요즘 당연히 아이들만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가끔 마상을 입을 때가 있어요. 마상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 그 얘기 듣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뭐 저기 문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문상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상품권.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건 그 연령대는 상관없어요. 특정 이제 그 연대와 결속을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사회에 나오게 돼서도 가끔 그 용어를 쓰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가끔 출판사에서 저한테 보내는 공식 메일에 크크크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굉장히 놀란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으로도 먹고 살고 있지만 뭐 SBS 가서 이승윤 러브 FM이라든지 김성주 시사 전망대 같은 데 출연을 해서 그 출연료가 뭐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좀 연관이 있어요. 글을 어떻게 쓰는지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이들한테 그 얘기해. 몇 년 있다가 대학교 들어갈 때 논술 시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소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 생활이라든지 사회에 나왔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는 얘기를 해야 될 순간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될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출판사 가서 내가 지금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당신이 나를 선택하면 당신과 당신 출판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얘기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책은 이제 제가 A4에다가 제 머릿속에 있던 망상들을 적어 놓으면 그거를 출판사에서 그 돈을 들여서 책을 찍어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결국은 지금은 제가 경력이 있으니까 저의 경력을 보고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 검증이 되는데, 그게 안 되던 시기는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되면 그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책이 잘 팔릴 겁니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어떤 이유를 거쳐서 책이 잘 팔릴 거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상에 결국 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쓰게 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말을 어떻게 표현하게 될지 이가 가장 먼저 부닥치게 되거든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고금도라는 저 완도 옆에 있는 섬부터 뭐 철원이라든지 뭐 강원도 영월 같은 데 다 다니는데 판교랑 청담도 가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네, 그러면은 근데 가면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학교 끝나고 뭐 해? 그럼 이제 그쪽 지역 애들은 12시까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데 12시까지 과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우는데 그랬더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코딩 배운다고 하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책 읽기 과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기 과외가 대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뭐 생각했냐면, 책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이제 읽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뭐 복습하거나 줄거리 요약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공부방 같은 데 모아놓고 2시간 동안 책만 그냥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따로 읽히는 과외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웃기긴 하지만, 그 과외 최첨단을 달리는 그 동네에서 다시 책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누나가 그 비행기 승무원,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었고 영어를 당연히 굉장히 잘하거든요. 누나가 이제 교과서를 보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외국 사람이랑 영어를 하게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시험에서 변별력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형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매형이 봐도 이 뭐야? 라고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문법 같은 것들을 다 도배를 해버리니까 막상 이제 외국 사람 눈앞에 만나면 머릿속에 이 사람한테 단어를 얘기했는데 문법밖에 안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시험에서 줄 세우기를 하려면 사실은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맞추게 돼야 되는데,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세기였거든요. IMF 전에. 회사분이 굉장히 널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진급 시험을 할 때 토익이 처음 들어왔어요. 토익 시험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야, 백화점인 말만 잘하면 되지 무슨 영어를 쓰는 거야. 헬로 막 이러고 짜증내고, 시험 보러 갔더니 찍잖아요. 250점 나오고 이러면 우리끼리 점수 맞춰보고 낄낄대고 웃고 막 이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지금 토익은 대학생도 보면 대부분 800~900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는 사실은 변별력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수준은 저는 바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책이라고 해서 글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있어요. 영어는 사지선다형, 객관식, 주관식, 듣기평가 다 되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책은 이 사람이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책을 읽은 거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논술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책만 많이 읽으라고 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읽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을 그렇게 책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매주 화요일 날은 SBS 가서 김성주의 시사 전망대 가서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10분 정도 이제 코너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 부스 같은 데 들어가면 밖에서 조정실에서 멘트를 넣을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 얘기는 빨리 지나가시고 몇 분까지 끝내주세요. 이런 멘트가 이제 그 모니터 같은 데 뜨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가는 초대 손님들은 그런 게 안 보이죠. 당연히 이제 가서 마이크 앞에 쓰면 다 하얗게 보이니까. 이번 주에 가서 이제 한참 얘기하고 제 코너가 끝났는데 조정실에서 이 멘트를 친 거예요. 다음 초대 손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얘기를 좀 길게 끌고 가라. 근데 이제 김성준 앵커는 그 멘트를 못 본 거, 그 뜬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제가 잽싸게 잠깐만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그분이 이제 그리고 손짓하니까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5분 정도 더 얘기하니까 이제 다음 출연자 헐레벌떡. 제가 보니까 다음에 못 볼 것 같아요, 그분은. 헐레벌떡 들어와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뭐 넘어갔는데 이제 밖에서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앵커도 아니고 출연자가 이제 순발력을 발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마이크 잡고 가는 거는 제 일이 아니에요. 제 일은 앉아서 글 쓰는 거지. 이건 그냥 놀러 왔다라고 돼 있고요. 말을 할 때는 준비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초창기에 강연할 때는 2시간 전에 와갖고 2시간 전이 뭐예요? 4시간 전에 와갖고 막 이제 그 강연장 주변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막 어떻게 연습 이제 말을 어떻게 할까, 뭐 손짓 어떻게 할까 이랬다가 딱 안녕하세요 정명 선생님 하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이후에는 가면은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애들한테 책 읽히고 싶은데 애들이 게임만 해요. 그럼 어머니 그때 뭐 하셨어요? 아 나도 게임하고 있어. 네, 나도 게임하고 있어. 그 아이들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중요하고 책 읽기를 시키는 책 읽기라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부모님이 먼저 읽어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읽고 아이랑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저도 어릴 때 기억하면 엄마랑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시시콜콜 아무거나 뭐 동네에서 무슨 얘기 이런 거 했던 거 가족이니까. 그런데 막상 얘기를 하려면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랑 저랑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었죠. 얘기를 할 게 없었어요. 그 유일한 연결고리는 책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 오늘 무슨 책 읽었니 그러면 퀴리 부인이 읽었는데요. 왜 이렇게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네요. 뭐 이런 얘기. 또 퀴리 부인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뭐 거기는 그냥 노벨상을 그 집안은 싹쓸이했네요. 그 남편 타고 아이도 탔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이 굉장히 쉬운 줄 알아서 처음에 글 쓸 때 한 10년 후면 노벨상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이 굉장히 그 매형이 미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미국 가정을 그대로 보거든요. 이제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내려가면은 밥을 저녁을 2시간씩 먹는 거예요. 저는 20분 만에 밥 다 먹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학교에서 뭐 했느냐 하고 거의 다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막 없는 미드를 옆에서 보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집안 이제 그 얘기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매형은 나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들을 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이제 유대감이라든지 관심거리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책을 읽고 아니면은 아이가 읽는 책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내서 그 책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게 가정을 완벽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가끔 주변 사람 중에 난 아이랑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거보다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돈을 물렸는데 그 생각이 바뀐 게 언제냐면 저희 동네에 공시 집안을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산 동네에 40년째 살고 있거든요. 제가 동네에 몇 번 이사 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머니는 동네에 대해서 꽉 잡고 있는데 동네에 사는 부부 중에 구두쇠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안 가고 지하철역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보고 휴지 이만큼 챙겨오고 이런 분이고 막 진짜 막 옷도 허름하게 입고 해서 정말로 동네 알부자로 소문이 났거든요. 빌딩 몇 채 있고. 근데 이제 못 먹고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이제 공씨 아저씨는 일찍 돌아가시고 공씨 어머니도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따님은 그 사이에 외동딸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따님은 이제 그냥 밖에서 돌다가 소위 얘기한 폭풍 같은 불량 청소년 시기를 지내고 지금도 자리를 못 잡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부모는 고생해서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은 그걸 제대로 못 누리고 지내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수십억의 인구가 나를 등질 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가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부모와 형제가 되는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은 이런 심리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의 자아 형성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려면 사실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게임하시면서 게임하거나 인터넷 채팅 같은 거 하면서 야, 책 읽어.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안 좋아.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려면 여러분도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들어가서 책을 딱 읽으려고 했는데 딱 책을 폈더니 갑자기 졸리기 시작해요. 막 컴퓨터 모니터는 몇 시간을 봐도 눈이 안 아프고 지루하지 않은데 책은 딱 펼치면 갑자기 잠도 오고 할 일이 생각나죠. 갑자기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거리를 보통 쌓아놓고 하는데 설거지도 뭐 그릇 하나인데 빨리 씻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밖에 갑자기 이제 낙엽도 쓸고 싶고 막 이런 딴짓을 하면 돼. 이게 뭐냐면 책을 오랫동안 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오면서 지하철 2호선 타고 오면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그 전철 한 칸에 책을 접하면서 2명이 읽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책의 지금 같은 시대에 책이 굉장히 안 어울리죠. 느리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책을 좀 더 읽어야 된다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읽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돈을 많이 물려주지 못하면 다른 걸 물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형이 많이 쓴 용어 중에 굿맨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겠죠. 누나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어 이제 매형이랑 한마디도 이게 잘. 동생도 영어를 하는데 저만 안 돼요. 누나는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역을 이제 조카이들이 크니까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물어보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이제 한국에서 오래 지냈으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총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나쁜 사람은 총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틀리면 쏴버리면 그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갑질이 좀 어려운 게 총을 꺼내서 쏴버리면은 한 총알 앞에서는 이렇게 다 똑같거든요. 갑이고 의리가 없어요. 한 방 맞으면 그냥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친절하고 좋게 지내는 거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러니까 뭐 기사도나 이제 신사도 같은 영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조차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저녁 먹는데 저는 20분만 다 먹고 이렇게 영어 듣고 아무리 들어도 안 늘어나더라고요. 영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책을 읽게 되는 게 그 돌파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뭐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할 생각이 없지만 요즘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점점점으로 많이 끝나요. 저 선생님 저기 책이 점점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추리 소설가라서 추리를 해야 돼요. 책을 안 가져왔다고? 그럼 종이 가져오면 내가 사인해 줄게. 그리고 선생님 저 점점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들어오면 돼.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점점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물론 또래끼리는 얘기하는데 또래끼리는 마상이니 문세니 이런 얘기하면서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어른이랑 자기와 다른 계층과 얘기할 때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던 거였어요. 그 훈련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그렇지만 그건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문법에 대한 어휘력을 못 키운 거예요. 책을 읽으면 놀라운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단어들이 타이프라이터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단어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이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를 딱딱딱딱딱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연상이 됩니다. 이거는 훈련 웅변대회 같은 걸로는 소용없어요. 그냥 책을 많이 읽고 거기에 그 머릿속에 그 단어들과 어휘가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게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머릿속에서 따다닥 떠오르는 거죠.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지금 떠오르는 단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때는 저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저는 훈련이나 연습으로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책 읽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책 읽기가 인상 깊게 잘 되려면 학교에서는 물론 책 읽기 하죠. 요즘 가면 학교 도서관 정말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서 교사들도 이제 다 배치된다 그래요. 배치돼서 그럼 거기 오는 아이들한테는 사서 교사들이 책도 추천해주고 독서 클럽도 운영하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집에서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죠. 책을 펼치는 순간 주무실 분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게 책 나오면 어머니 선물 드려요. 그러면 어머니, 어머 지난번 책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어머니? 그러면 주인공? 뭐 이렇게 TV나 보자 뭐 이러고 넘어가십니다. 책을 안 읽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 한 20억짜리 아파트나 외제차 같은 거 못 물려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해서 강남 가면은 여기도 강남이구나.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한테 책을 따로 읽히게 시켰다는 건 굉장히 저는 엄중하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또 하나의 나중에 영어 토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학 능력 시험 같은 테스트 베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는 거죠. 그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고 가는데 전 책갈피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책 읽는데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 책을 읽고 덮었는데 다음에 몇 페이지 읽었지? 라고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대충 넘겨짚으면 항상 틀려요. 그 다음에 지난번 기억이 안 떠올라요. 얘가 주인공 얘였어? 이거 책 제목 다시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비싼 책갈피를 준비하시라고. 반짝반짝하는 거 더 좋아요. 가죽으로 된 거, 이렇게 천 길게 늘어져 갖고 저도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 요즘 가죽에다가 이렇게 길게 꼴이 늘어져 있어서 책을 이렇게 휘두르면 이렇게 사람 맞을 수 있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면 자연스럽게 뭐 당연히 읽던 부분까지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책갈피를 딱 보는 순간 약간 연상작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블로프의 실험 보면 이렇게 딸랑딸랑딸랑하면 이제 밥을 주니까 강아지가 계속 침 흘리는 것처럼 책갈피를 딱 보는 순간 앞에 내용들이 살짝 떠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해서 그래요.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 전화번호를 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휴대폰 보다가 내 번호 1번이지 그래서 아니 저장 안 해놨다고 번호 외우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해. 왜 자기 번호 저장 안 했냐고 그래서 아니 나 번호 외우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강요에 의해서 번호를 저장했거든요. 지금 집사람 번호 못 외워요. 네. 근데 어릴 때 돌아가 보시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수첩 같은 거 해놓고 뭐 친척 누구 뭐 이모부 이렇게 다 해놨는데 딱 보시면 어머니가 전화할 때 보면은 그래요. 야 번호 전화 수첩 좀 줘봐. 이모부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하고 딱 찾아서 건네주면 이미 번호 누르고 계세요. 이렇게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번호를 한 몇십 개 정도는 외워놓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시대의 부모님들보다 우리가 머리가 떨어져서 번호를 못 외우는 걸까요? 아니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건데 그러면서 계속 기억력이 퇴화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읽게 되면은 그런 기억력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사람들이랑 사회생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책을 중간에 책갈피 끼워넣고 봐도 중간에 앞에 내용이 안 떠오를 정도로 이제 머리가 나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머리를 믿고 그렇게 습관을 좀 들여보시는 게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 말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 책 읽고 있으면 아이도 따라서 읽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책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책은 아이들한테 책 읽기 습관을 보여주려면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끝나야 됩니다. 사실 중학교도 늦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 자리를 잡아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작가가 됐던 것도 어릴 때 독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쯤 되면은 논술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요즘 회사 들어가면 자소서 써야 되잖아요. 또 회사 들어가면 기획안 써야 돼요. 요게 다 뭘로 결정되냐면
그렇다고 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서 기획안 쓰는 법 알려주진 않잖아요. PPT 만드는 법 안 알려줍니다. 그건 결국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고 정말 재밌는 게 글쓰기 수업 가서 똑같은 주제로 쓰라고 해도 아이들의 글이 천차만별로 나와요. 똑같은 주제. 그러니까는 문장을 예시를 주고 요 문장에서 요렇게 한 줄씩 추가해 보세요라고 해도 정말로 똑같은 게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사람 머릿속에 담겨 있는 글이라는 게 딱 그런 존재들이에요. 요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순서를 정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1등, 2등, 3등을 어떻게든 매길 거예요. 그때 되면 사실 영어는 똑같이 토익은 900점을 뚫고 있을 거고요. 수학도 아이들이 미분적분 다 뚫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줄 세우게 할 거는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회에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을 말로 설득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제가 제 운명은 크게 몇 번의 이제 반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회사 들어갔던 거.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지금 재계 랭킹 한 5위 정도 되는 그 잠실에 되게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기거든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때 고졸 사원들 뽑았어요. 물론 경쟁이 좀 치열하긴 했지만 그때가 제 운명의 첫 번째로 바뀐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일하다가. 저는 문과 출신인데 격리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계산기 그다음 점표에 막 이런 거 보면 막 일단 머리부터 아파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커피를 접하면서 그게 또 운명이 바뀌었어요. 막 숫자 보면은 막 숫자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았거든요. 막 4가 막 여길 찌르고 막 3이 막 등을 긁어대고 이랬는데 내려가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스타벅스 들어오기 전에 커피 같은 게 들어왔었어요. 막 위에 하얀 생크림 같은 거 올리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삶의 위안을 찾았다가 이제 그날 그 바리스타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아, 커피 만드는 당신이 정말 부럽다고. 그랬더니 본사에서 사람 뽑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회사 쉬고 이제 시험 보러 갔던 게 이제 또 운명을 바뀌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바리스타가 됐을 때 배치받은 곳이 파주에 있는 출판 도시였었어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되게 넓어지고 이랬는데 제가 있을 때는 2000년 초반은 그냥 정말 조그만 동네였고요. 막 약간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약간 뭐라고 하지? 한 가족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같은 셔틀버스 타니고 한 밭집밖에 없어 거기서 모여서 밥 먹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던 카페 유일한 카페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저한테 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맥심 커피를 마시든지 저 멀리 자유로 휴게소를 갔어야 됐어요. 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다 모였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백낙청 선생님이랑 친해지지 못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 분 오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라떼 마시는 거 굉장히 특이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오셔갖고 라떼인데 시럽 조금 넣어달라고 2방울? 거기서 진짜 그래서 이분 그래서 저기 커피 좀 드셨나 봐요 선생님 막 이러면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아무 티도 안 낸 거예요. 저는 얼굴 모르니까. 나중에 언제 알았냐면 무슨 세미나 같은 거 했을 때 백낙청 선생님과 여러 하면서 자료 화면에 백낙청 이렇게 나오고 이제 딱 봤더니 어머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면 잘해드려야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안 오시더라고요. 거기 있어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오셨다가 이제 본인이 자꾸 나오면 이제 밑에 사람이라기보다는 회사 직원들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발걸음을 잘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알아보는 시점에. 그랬던 경험도 있대.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이제 사실은 작가가 됐을 때 그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뭐 발로 차였던 게 편집자랑 작가들이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정도 지나면 노벨문학상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그것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런 삶의 몇 번의 운명적인 순간을 거쳤는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때 요 선택을 하면 내 운명이 되게 좋게 풀리겠다고 하고 선택한 적은 없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근데 제 운명이 좋게 굴러갔던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선택했던 게 첫 번째였고 글을 쓰기로 했던 게 그리고 글을 쓰기로 했던 거 첫 번째가 사람들을 잘 만나고 설득을 잘했던 거였어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파주 출판도시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일했어요. 한 중간에 끝에 몇 년 빼고는 제가 일하는 카페가 그 동네 유일한 카페였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가 있는 데로 와서 그때 만났던 그냥 커피만 팔았던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그 출판도시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 가면은 택배 아저씨 진짜 싫어해요. 건물 다 떨어져 있죠. 간판 없죠. 가서 누르면 누구세요? 지나가서 책도 던져주지 못 책이니까 던지면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눌러서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택배 아저씨도 바쁜데 전화해서 일일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또 가면은 또 눌러야 되는데 출판사 직원들은 자리 없을 때 되게 많거든요. 작가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외주 교정 같은 이제 뭐 디자이너 만나러 갈 때 뭐 이런 데 가니까 택배 아저씨들이 친해지면 제가 있는데 와서 맡겨놓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직원이 오면 가져가죠. 예. 어쨌든 한 번은 오게 돼 있으니까 그 회사 직원이.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셔틀버스 표도 팔고 예.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다른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이 오면 저를 인사시켜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택배를 신입사원들이 많이 가지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 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신입사원들 명함이 안 나오니까 저도 택배를 건네줄 때 그냥 건네줄 수 없으니까 항상 명함을 달라 그러거든요. 받은 사람. 그랬더니 이제 신입사원 명함도 안 나오니까 와서 인사시켜줘요. 택배 오면 여기로 받으러 가라고. 예. 그렇게 됐던 이제 막내 와서 안녕하세요. 뭐 저 누구입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살아남은 이제 계속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출판사를 차려서 대표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간이라든지 편집장이라든지 그 출판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많이 변신한 거예요. 예, 저는 전혀 예상을 안 했는데 그때 되게 제가 책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친하게 많이 지냈던 사람이 많아요. 저기 문학동네 그 책 되게 잘 팔리던데 되게 잘 읽었어요. 리뷰 올렸는데 이러면은 출판사 직원한테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 책 쓰고 있어요. 책 나와요. 이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다들 저랑 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업작가를 하다 해서 출판사랑 이제 미팅을 하러 들어갔더니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코찔찔을 했던 신입사원. 예, 그 사람이 뒤에 주간으로 앉아 있으면 이제 얘기할 때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출판사 저랑 미팅하는 직원은 그보다 낮은 직원이니까 계속 얘기하면서 뒤를 보게 되거든요. 예,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예, 그리고 이제 제 가게가 아니라 공짜 커피도 막 뿌렸거든요. 예, 제 가게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가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그냥 공짜로 커피를 마셨던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준 적이 없는데 하여튼 마셨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럼 이제 계약서 빨리 달라고 커피 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백낙천 선생님 댁을 찾아갔죠. 네. 그런 것도 아닌 것들이 쌓였던 게 이제 제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역할이었고요. 저는 거기에 바로 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운명이 여러분을 얼마나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운명 바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들끼리 농담해요. 야, 편집자 친한 편집자 있으니까 조만간 AI가 편집 다 하면 넌 이제 일거리 떨어져 임마 막 이러는데 얼마 후에 봤더니 이제 일본의 공모전에서 AI가 쓴 단편이 통과가 된 거예요. 본심에. 그래서 그 다음엔 놀리지 않거든요. 제가 그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변화가 잘 없고 사람은 누구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게 나를 건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나 빼고 다 변하길 바라지만 책이 그런 동네긴 한데 책도 이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글을 썼을 때는 책이라는 거는 종이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책이라든지 뭐 웹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책을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가들 모임에서 이제 웹소설 작가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약간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그날 다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번지 얘기를 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자세가 공손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고 출판도 변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올 때쯤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회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영어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때쯤 되면 중국어가 대세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 아무도 예측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딱 하나 변하지 않을 걸 저는 이 책이라고 봐요.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제가 막 책을 써서 이런 게 아니라 책은 20년 후에도 지금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뭐 웹소설도 있고 다른 형태가 있지만 서점에 가면 똑같이 핫핑크에 된 표지로 있는 책이 그대로 꽂혀 있을 거고요. 책 읽은 사람 있을 거고 글 쓰는 사람 남아 있을 거고 출판사도 뭐 많이 없어졌겠지만 남아 있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 책이기 때문에 뭔가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람들이 왜 금에다 투자하는지 아세요? 금값 안 변하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잖아요. 제가 마케팅 용어 중에 이것만큼 대단한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금도 안 변해요.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책도 영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 20억쯤 그다음에 뭐 외제차 뭐 이런 거 못 물려주신다면 책 읽는 습관, 그다음에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물려주시는 게 무형의 재산으로서는 최고의 재산이 될 거예요. 왜냐?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역사가 될 수 있는데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역사를 배워서 뭐 하냐? 뭐 지나간 얘기고 그러지 않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는 사극 볼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주인공이 무조건 착해요. 무조건 착해요. 어른도 착하고 아이도 착하고. 그래서 그냥 악당이 속임수를 쓰면 그대로 당하고 주변에 얘 이렇게 가서 인질로 잡히면 얘가 또 고생할 거 알지만 또 가서 인질로 잡히면 또 똑같이 반복이 돼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단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과 그다음에 그게 전파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최근에 막 사회가 굉장히 흉흉하잖아요. 몇 년 전에도 진주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막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80년대는 안 그랬어. 다 삼천교육대 보내고 이랬잖아라고 하지만 사실 80년대도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단지 보도가 안 됐을 뿐이죠. 그때 이제 뭐 보도 통제도 했지만 실제로 언론 종사자한테 들었습니다. 언론계에 계시던 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더라고요. 너무 잔혹한 사건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한테? 그 당시는 그게 먹혔던 게 신문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신문 기자들만 그냥 얘기를 안 하면은 사회가 전파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자들이 새로 비유될 정도로 많아졌잖아요.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불러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언론고시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그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문 기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자들 중에는 그런 언론고시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글쓰기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기자라는 타이틀을 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언론사에 제한 조건을 두려고 했었어요. 뭐 5명 이상, 자본금 얼마, 사무실 있어야 되고 이랬는데 그게 헌법 소원에서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고 통과가 안 되, 이제 기각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등록만 하면은 아무데나 업체가 되고 그냥 그 등록된 업체에서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면 그냥 다 기자가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매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 이제 그 눈길을 끌어야 되니까 이게 소위 낚시하는 기사들이나 잔혹한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직접 겪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굉장히 범죄율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80년대라고 지금처럼 연쇄살인이 없었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최근이 오히려 낫죠. 왜냐하면 범인들을 빨리빨리 잡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사회가 얼마나 변하고 다변화될지는 저는 뻔히 압니다. 그리고 요 답을 찾아내는 게 역사라고 보거든요. 역사라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의 심리와 그다음에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래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려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에 대해 좀 문제를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겪었던 아마 자폐 초기 증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밖으로 잘 못 나가고.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아마 자폐 이제 그 판정을 받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지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대략 짐작이 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보이는 순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 순간에는 욕심을 부릴 것 같고 요 순간에는 한 발 물러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표현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은 이런 강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온라인 TV 같은 것도 굉장히 늘어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사료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1차 사료, 막 원문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지금 휴대폰에 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한문도 있지만 한글도 있습니다. 그 나온 기록들 가지고 제가 이 책들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 읽기 습관이 자리가 잡히시면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런 식의 이제 1차 사료들을 보시면서 역사를 이해하는. 그렇게 되면 유진초이 대위가 뉴욕으로 안 가고 나가사키로 가게 된 걸 이해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삶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강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왜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삶이 바뀌는 걸 아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라고 할 때도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랑 만나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지방의 교육청 같은 데서 초대를 받으면 학부모님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남원 내려가게 되면 남원에서는 이제 학부모님이랑 같이 교육청에서 만나는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아침 시간에 제일 고생이 많았던 건 저고요. 10시에 제가 제일 사실 남들 잘 보이지가 않았고요. 10시에 와서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일단 2시간은 잘 마쳤으니까 저는 잘 지낸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삶의 계획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맞지 않는 삶을 즐겁게 잘 사시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접니다. 사실 제가 행복하니까 사실 집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어머니한테 가서 재롱을 떠는 거죠. 어머니 전셋값 올리면 방 뺄 거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라고 하니까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장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